우린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주축이니까 동맹의 이익에 맞는 사안을 우리가 중국한테 불이익을 받을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받을 불이익이나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건 강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리한 일일수록 우리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국은 저런 나라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잠잠해요, 예상외로. 그런데 오늘도 노동신문 보면은 연합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미국을 비난하거나 도발을 시사하는 발언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연합군사훈련은 나름 축소해서 하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꼭 이런 말 하면 다음날 북한이 도발을 해서 제가 참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올해 3가지 핵심 이슈, 팀장님께서 보시기엔 무엇인가요? 이게 보면 올해뿐 아니라 계속 뭐 우리 외교에선 핵심 이슈인 사안들인데 전 제일 큰 게 일단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좀 심함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부분이 하나 좀 제일 크다고 사실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우리의 계속 뭐 유지되는 위협이죠. 북핵 문제에 대한 게 하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한일 관계,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올해 계속 끌고 갈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은 미중 관계, 북핵 문제, 한일 관계 이 네. 3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그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정말 어렵잖아요. 네. 저도 아침마다 방송하기 전에 뭐 주요 뉴스라든가 외신 같은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해드리곤 하는데요. 제일 많은 이슈가 미중 관계예요. 정말 지금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지금 한국은 거기에서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포지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미국 쪽에서 불신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더 끌어당길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실은 쿼드 가입이라든가 클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죠. 결국에는 뒤로 미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이나 미국의 지인들이나 또는 이쪽 국제관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팀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정답을 알면 정말 좋겠는데. 나중에 외교장관 한번 하십시오. 언론인 출신. 뭔가 저주하시는 거. 아니, 이게 정답처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 근데 이게 정답은 맞아요. 근데 느낌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전제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거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사안에 따른 입장 변경도 용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이건 전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이 모호성이라는 게 전 정부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살짝 줄타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는 정부의 설명은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하면 저쪽에서 싫어하는데 이것도 하고. 근데 그거는 되게 제가 보기엔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느낌은 양쪽에서 하자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렇죠. 네. 디펜시브하게 약간 리액티브하게 된다는 느낌이 되게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껴서 곤혹스러워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보다 훨씬 뭐 외교 강대국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메르켈 총리가 그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 썩었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불신과 약간 압박을 심하게 받는 나라도 드물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캐릭터가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캐릭터가 예를 들면 애매하다. 어떤 문제에서 야, 한국 쟤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 쟤들은 안 바뀌어. 라든지 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소용없어. 걔들은 해. 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으면
이 압박의 수위나 분야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컨테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쟤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저렇게도 하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양쪽 모두 한번 최대한 밀어볼까? 얘들이 어디까지 하는지?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안에 따라 국익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이 맞긴 하지만 거기서 전제되는 거는 일관성과 능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이 정부 들어서 예상치 못한 데서 튀어나온 거는 보편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동맹이나 생각이 비슷한 우방국이라고 했던 나라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게 맞나라는 저는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뭐 인권 문제 같은 경우,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런 데서 흔들려 버리면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고 이제 다자안보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뭐 이 관계도 조금 더 격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걸 알긴 아는데 뭐 물론 동맹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건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으로 뭐 동맹이든 우방이든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한 이익이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살았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홍콩에서 홍콩 보안법으로 저렇게 수십 명씩 기소를 해서 민주화 운동을 막고, 미국으로 신장에서 거의 뭐 인종 탄압에 가까운, 인종 청소에 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인만 하면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중국과 우리가 같이 가도 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국민 대다수가 그럼에도 같이 가는 게 맞겠어라고 하면 가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건 아직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아,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리한 일일수록 우리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국은 저런 나라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걸 잘하는 나라가 베트남인 것 같아요. 베트남 중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요즘에는 약간 포기한 느낌?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국익 차원에서 양보 하나 하지 않고 일관되게 간다 하는 메시지를 줄 때 상대국의 압박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관성을 지키지 못해서 어쩔 때는 천안문 막루위에도 가고, 사실 그것도 셈법은 있었던 건데 실현을 못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떨 때는 뭐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들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고, 반대로 중국은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한국은 따라오는구나. 뭐 사드 산불이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앞으로 사드도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MD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 한미일 뭐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걸 왜 우리가 중국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한국은 밀면 밀리는 나라, 흔들면 흔들리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강대국들에게 주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일관성을 갖다가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하나 나왔네요. 미중 관계 관련해서 우리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이고 일관적으로 나가야 돼. 답을 하나 구하고 다음 단계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근데 예. 이거를 만약에 뭐 우린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주축이니까 동맹의 이익에 맞는 사안을 우리가 중국한테 불이익을 받을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받을 불이익이나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건 강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 사드 보복 우리가 얻어맞을 때 미국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때 트럼프로 바뀔 때여서 더 심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되게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사드 보복은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거든요. 저도 그때 기억하는 게 명동이랑 경복궁 이런데 중국인들이 진짜 한 명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오히려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극복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는 뭐 생각은 들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거를 상쇄시킬 뭔가를 개런티를 해주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맞죠. 동맹이라면. 우리 역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다면 미국한테 그 요구는 해야 되는 게 맞고.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전략적인 계산이나 손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해봅니다. 말씀이세요.
지난달에 그 미국 연구소하고 뭐 우리 국내 학자들 간에 토의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나왔을 때 서울대 정재호 교수님이 그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드 보복 받을 때 미국은 뭐 해줬냐. 사실은 미국도 동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부당한 도전을 압박을 받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풀어주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라 이쪽에서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미국도 동맹국을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동맹이 강화된다는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북핵 문제인데요. 이거 해오시면서 계속 고민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좌절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하셨을 것 같은데 2018년에 그때 북한과 대화를 막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한이 변했다 할 때 그래도 우리 유 팀장님은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인데 네. 당시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는 진짜 기대 반 우려 반이었죠. 기대 반 네, 우려 반. 그러니까, 그래.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인물을 보면 아직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솔직히 앞으로 한 50년은 보고서는 북한을 이끌 지도자인 건데 제가 김정은이라고 해도 특히 이제 스위스 유학을 가서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는 아시아의 최빈국 되게 못 사는 나라의 지도자로 50년을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017년에 아무도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내지 못했는데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도발을 심하게 하잖아요. 뭘 대체 어쩌자는 거지? 이런 정말 전쟁을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결국은 그때까지는 그냥 앞뒤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이만큼 핵능력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걸 갖고 딜을 치겠다는 의도가 나중에 보니 명확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제값을 준다면 김정은이 핵능력을 아예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 3월 달에 현 정의용 장관이 당시 안보실장이던 시절에 이제 특사로 갔다 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딱 그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구가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선대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선대의 유훈 나온 순간 끝났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과장되게 그렇죠.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의심이 조금 더 심해졌고 싱가포르에 가서는 그래도 이제 뭐 성킴대사라든지 꾼들이 협상에 나섰잖아요. 전날까지도 뭐 폼페이오가 CBI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밝혔고 현지에서도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도 겨울하는 게 그 6월 10일 날 그 싱가포르 선언이 나오던 날 그 센토사 섬에서 하는 기자회견 참석을 위해서 이제 버스에서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웅성웅성한 거예요. 한국, 미국 기자들이 다 같은 버스에 타 있는데 뭐야 봤더니 이제 그 문안이 돈 거죠. 트럼프랑 김정은이 서명을 한다는. 다 보고 근데 이게 다야? 다음 장 있지 않아? 근데 너무 진짜 아무것도 그렇죠. 약간 구체화된 게 없는 네 개 항이 전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역시나 그냥 그런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희망과 기대를 접게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저도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로 이 문제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거 왜 내용이 이거밖에 없지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커다란 진정인 양 홍보를 정부가 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그걸 믿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은 2000년에 만들어진 조미 공동 커뮤니케랑 내용이 똑같아요. 오히려 더 워딩은 간결해진 거죠. 정상 차원의 합의라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 정도 내용 가지고 진전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과장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큰 성과다 계속 홍보를 하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믿고 오히려 전문가인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야, 너는 왜 사람이 삐딱하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그런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 상황을 일단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대로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든가 합리적인 남북관계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런 점이 저는 또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 다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몇 가지 핵심 안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재 완화해서 먼저 양보를 하면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정부는 끝없이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죠. 이인영 장관은 아예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아예 제재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시작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모르고 그냥 정치적으로 쇼하려고 했다는 트럼프조차도 제재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하게 믿고 있었고 결국 하노이에서 노딜이 난 게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북한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랑 협상을 하는데 우리 쪽이 갖고 있는 협상력으로 일부러 놓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히 핵이라는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는 선의로 대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저는 넌스타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정부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싱가포르 합의 계승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승을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싱가포르 합의 계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동상이몽적인 해석 이런 게 나오는 상황은 경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경계하고 미국 행정부에 좀 인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어설픈 스몰딜로 만족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 모든 단계적인 이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지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상황을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중간에서 그냥 끝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저한테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이랑 일본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미국이 그런 스몰딜을 못하도록 같이 이야기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싸우니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면은 뭐 선방은 하는 거죠. 평탄은 그렇죠. 때리는 거죠. 속된 말로. ICBM 탄두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선 사실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다 우리한테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생화학 무기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통째로 다 포괄을 하는 엔드스테이트와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는 이룬 상태에서 단계적인 이행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큰 목표나 이제 범위에 대한 합의 없이 일단 되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합의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당연히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 작아지면 관심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좀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재 완화 부분을 우리가 제재를 완화해줘서 접근했을 때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국제관계는 결국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냉정한 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여유롭게 나가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적 협상과 관련해서 그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없을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리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은 간접적으로 흘러나왔어요. 결국 블링컨 장관이 몇 차례 인터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부장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웬디 셔먼이 청문회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북 정책 리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고 또 어떤 방향일지 간단하게 이거 nobody knows잖아요. 그쵸. 아무도 네, 몰라요. 네. 그런데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제가 여기저기 물어봐도 조금 엇갈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 4월쯤에 먼저 중동 쪽 리뷰가 나올 거라고 하고 4월 중에 중국 네, 리뷰. 그러니까 6월쯤에 중국 리뷰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사실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는 7, 8월이나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근데 북한의 도발을 좀 막고 상황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좀 중간 보고서 성격으로 뭐가 하나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인터림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그건가라는 가이던스.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엇갈리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좀 특정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두 번째 소개해드린 견해처럼 너무 북한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황 관리 차원에서 좀 리뷰에 대한 전체 보고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뭐 대북정책 특별 대표의 역할을 맡을 인사를 발표를 한다든지 그게 물론 그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전처럼 겸임 많은 체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미 고위급 행정부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를 주시하고 있고 니들을 다루는 원칙은 이거고 하지만 얼마든지 니들이 마음을 바꿔먹는다면 협상도 이런 양쪽에 다 열려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보낼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좋은 말씀. 저도 몰랐어요. 4월 중에 이란 리뷰 나오고 6월 중에 중국 리뷰 나오면 북한은 7, 8월이나 돼야 될 텐데. 뭐 보통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속도를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지금 연합군사훈련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잠잠해요. 예상외로. 그런데 오늘도 노동신문 보면은 연합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미국을 비난하거나 도발을 시사하는 발언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연합군사훈련은 나름 축소해서 하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꼭 이런 말 하면 다음날 북한이 도발을 해서 제가 참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게 7월, 8월에 가서 나온다? 그러면은 4월 달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특별대표라도 임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약간 불투명하다면서요. 네. 예. 뭐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베트남 대사를 맡았던 분이 동아태 차관보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성킴 대사는 물러나는데 성킴 대사가 따로 뭐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또 별로 생각이 없나 봐요. 북한을 다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저는 센토사섬에서 만났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하셨으니까 법무본부 돌아가셔서 제대로 하셔야 돼. 정말 손살 절대. 왜냐하면 성킴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영역으로 가면 연봉 최소한 50만 불 이상 받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최선희랑 그때도 이제 싱가포르 전에도 협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수모를 좀 당하신 걸로 알아요. 뭐 이렇게 저쪽에서 안 나와서 혼자 기다리다 돌아가기도 또 와서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북한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걸 또 하는 건 나한테 이거는 뭐 출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지금 미북 대화가 생각보다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랑 오죠,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에서 대북 메시지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저도 맨날 국무부랑 백악관 언론 브리핑을 보면서 이 긴 걸 계속 읽는데 북한은 하나도 안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일단 그 코로나라는 국내 현안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뭐 그 외교 현안으로 가도 러시아, 이란, 중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목도가 떨어지는데 두 장관이 일본이랑 한국이랑 동맹국으로 왔을 때 큰 주제는 북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진전되거나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서 북한이 연합훈련도 있지만 조금 보면서 추이를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일단 있으니까. 정말로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돼요. 사실 2+2가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안 열렸던 거잖아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문제에서는 관심이 덜했다고 보여지고 이제 다시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오면서 동맹국 외교국방 장관이 모여서 회의라는 게 왜 의미가 크냐?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외교부도 보면 북미국에 있는 한미안보협력관은 국방부하고 거의 카운터파트처럼 일을 해요. 그 안보 이슈나 국방 이슈를 함께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두 정관이 왔을 때 북한 문제를 풀 때도
대화 문제뿐만 아니라 억제력 문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의미가 큰데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의미 있는 방문이 됐으면 합니다. 또 중국 문제도 많이 나올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정부로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아는 것보다요. 사실은 정부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지금도 뭐 워싱턴 대사관 측과 전문이 오가고 거기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건데 유의미한 방향으로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